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2회.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중량급의 국내 간판 선수였죠. 박종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복싱 팬이십니다. 구본정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량급 편을 보내드리면서 박종팔 선수, 백인철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박종팔 선수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팔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복싱의 대명사, 또 중량급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레전드시고요. 한번 프로필을 살펴보죠. 출생이 1960년 8월 11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호적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개 자기가 태어난 연도보다 좀 늦게 주민등록증이 돼 있으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박종팔 챔피언께서는 나이가 한참 드신 후에 본 나이이신 이제 58년생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속은 동아체육관이시고 신장은 187cm인데 실제로 178cm? 178cm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180이 훨씬 넘는 것 같은 어떤 위압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도 넓고 체격 자체가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본인의 신장보다는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매니저는 김현치 선생님이시고, 스탠스는 오소독스. 그래서 1977년도 7회 미들급 신인왕을 이제 거쳤고요. 한국 챔피언을 거쳐서 동양 챔피언을 2차례, 그리고 IBF 슈퍼미들급 챔피언과 WBA 슈퍼미들급 챔피언, 이렇게 복싱의 정점에까지 올라가신 중량급의 거목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데뷔부터 이제 쭉 얘기를 나눠볼 텐데, 간단하게 소회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성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번에 주제가 박종팔 선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예. 기존에 저희가 세계 타이틀 사라든가 복싱 펀치라인 복싱 토크에서 많이 이제 박종팔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할 얘기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오늘 또 다시 황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시합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가면서 예전에도 추억을 또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오늘 이렇게 저하고는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구본정님이 제가 좀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다 말을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좀 구본정님한테 거는 기대 큽니다. 사실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성열 이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동안 했던 얘기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1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연도를 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이 되더라도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에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이 되더라도 그냥 얘기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박종팔이라는 그 브랜드는 중량급에서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최고로 지금 기억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미들급이라는 체급이 박종팔 선수를 위해서 신설된 체급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특혜를 좀 받던 시기도 딱 동양 타이틀에서 이제 세계로 좀 나갈 시기였는데, 미들급의 해글러라는 천홍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했었던 시기에 딱 박종팔 선수를 위한 체급이 딱 생겨서 딱 한 체급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은 없으셨을 거로 체급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체급이 박종팔 선수한테는 아주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선수의 운 같아요. 아마 슈퍼미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계 챔피언까지 과연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워낙에 해글러라는 자기 체급에는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성렬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그 천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구본정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복서 중에 한 명을 박종팔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네. 전체적인 소회를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좀 전국구 스타였기 때문에 이분은 시합 때마다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워낙 복싱 스타일 자체가 화끈했고 대중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또 말씀을 또 잘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기 내용도 화끈했고 또 가끔 이렇게 선제 다운을 당하고 뭐 역전 KO 승이라든가 뭐 이런 게 뛰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하는 복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KO패도 하고 또 다운도 당하고 그런 그 역경을 디디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중을 미치게 하는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동양 타이틀 매치인데도 거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보는 듯한 그런 관중 동원이라든가 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랬고 그 미들급이라서 중량급이라서 한국에서 그래서 더 그랬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복싱도 외국에서도 뭐 70년대 이전까지는 헤비급이 거의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사실 미들급이면 80년대 70년대는 거의 국내에선 헤비급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경기 내용 자체가 워낙 또 박진감이 있다 보니까 이때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까 좀 궁금합니다. 거의 세계 타이틀 매치에 버금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동양 챔피언 시절에도 뭐 저희 뭐 어렸을 때 반에서 이분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없었죠. 예, 그때는. 여학생들도 다 알 정도였으니까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봐야죠. 박종팔 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7, 80년대에는 각 체급별로 또 대단한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싱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 중에 선두주자가 이 박종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종팔 선수의 커리어 이제 초반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7년 11월에 데뷔를 했는데 아마추어 전적도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인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그런 몇 전의 아마추어 전적을 거쳐서 이긴 것은 거의 다 KO로 또 이겼다고 들었고 77년 11월 26일에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정영수 선수를 3회에 KO 시키고 부산에서 데뷔전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정영수 당시 선수죠. 지금은 그 대구 코리아체육관 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고 뭐 한국 그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냈던 김재환 선수라든지 또 지금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그 대구 코리아체육관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관장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영수 선수에게 그 KO승을 거두고 프로 데뷔를 하자마자 이제 한 달 후에 신인왕전에 출전을 하죠. 그 해가 전국 그 7회 신인왕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중량급의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서 바로 이제 첫 경기가 준결승이 됩니다. 준결승에서 김경식 선수를 2회 KO승 그리고 결승에서 강승환 선수에게 6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면서 무난하게 이제 신인왕에 오르게 되죠. 이때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TV로 아마 중계를 했을 텐데. 저는 좀 많이 어렸을 때라 뭐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전에부터 궁금했던 게 네. 우리 박종팔 챔프의 그 커리어를 보다 보니까 이 강승환 선수와 결승에서 판정으로 이기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재대결을 했는데 무승부로 비겨서 이분은 그렇죠. 어떤 선수였는지 그게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들은 게 없어서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강승환 아니 선수에 저는 대해서? 이 박종팔 선수 캐리어 중에 그 동양 타이틀 매치 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받긴 분명히 봤는데 제가 좋아하던 시기가 77년부터 78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싱은 봤겠지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77년이면 이성열 이사님도 7살 때고 네, 7살이라. 저도 이 당시에 뭐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뭐 신인왕전을 봤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강승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진짜 무승부까지 8라운드 무승부를 했다면 진짜 이 선수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상당히 좀 두 번을 했는데 실력자 1승 1무면은 맞아요. 실력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승 1무의 전적으로 한국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그때 한국 미들급 챔피언이 그 헤라클레스 이제 강무원 선수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기사로 이제 접했던 내용은 뭐 1라운드 땡 하자마자 박종발 선수가 몰아쳐서 그 상당히 이제 강무원 선수가 움찔하면서 데미지를 입고 핀치에 몰렸었는데 그 수세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들어오는 박종팔 선수가 너무 성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라이트를 턱에 터뜨려 가지고 그 다운이 됐고 거기서 이제 카운트 아웃이 됐다는 그런 얘기만 이제 기사로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경험이 일천했던 박종팔 선수가 베테랑 강우원 선수에게 그 일격을 당하면서 정말 쓴 약이 됐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코토바님이 이 경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모셨으면 했는데 저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어요. 다음 시간에 꼭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강우원 선수에게 그 한국 타이틀 도전에서 실패했지만 2달 후에 일본으로 한일 신인왕 교류전으로 갑니다. 이 경기는 그 우리 저 구본정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그 한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일 신인왕 교류전이라고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가자마자 27초 만에 KO로 이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경기가 뭐 제가 본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너무 그래서 일본 쪽 그 관계자들도 많이 놀랐다고 지금 그 당시에 뭐 하는 얘기를 좀 나중에 들었는데 봤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경기를 그 일본 선수도 뭐 신인왕 우승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이때 신인왕 교류전을 하면 거의 한 70-80%는 이제 한국 선수가 이기고 한두 명만 이제 일본 선수가 이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다가 어느 해인가는 한국 선수들이 다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명맥이 끊어지게 되죠. 80년대 초반에 초중반 정도에 끊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 일본 그 복싱 매거진에 나온 기사라든지 또 들은 얘기로는 박종팔 선수가 4kg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76.5kg 정도의 체중으로 올라가서 핸디캡으로 이제 글러브를 큰 걸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그냥 한 방을 턱에 이제 툭 쳤는데 그거 맞고 그냥 경기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27초 만에 이제 KO승을 거두고 그 당시의 배경은 나중에 한번 본인에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경기가 4kg이나 오버가 됐는지 또 오버가 됐는데도 일본 쪽에서는 시키게 됐는지 그런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많이 오바되면 시합이 성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또 어떻게 시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 본 바로는 갑자기 매치가 돼서 불려갔던지 아니면 경기를 준비하고 제대로 갔는데 4kg 오버됐다는 것은 정말 불성실한 거기 때문에 링에 세우진 않거든요. 네. 근데 경기를 강행시킨 것을 보면 뭐 어떤 내막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간단하게 재기에 성공을 하고 4개월 뒤죠. 78년도 12월 달에 그 최창백 선수를 3회 KO시키고 그 한국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국 타이틀 도전만에 그 챔피언이 되고 이때부터 박종팔 선수의 그 연속 KO승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록 19연속 KO승의 기록에 이제 출발은 그 일본에서의 한일 신인왕 교류전이었고 한국 타이틀을 딴 후로는 계속적인 국제전을 통해서 좀 컨디션을 조율을 하게 되죠. 이미 일단 그
국내에는 싸울 만한 선수가 없고 선수층이 워낙 이때는 얇을 때였어요. 얇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 타이틀 방어전을 갖기가 쉽지도 않고 또 박종팔 선수의 어떤 레벨 자체가 그 동양권이나 세계를 노리기에 충분한 그런 실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프로모션에서는 막바로 이제 그 국제전으로 계속 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그러네요. 시합을 합니다. 거의 뭐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었네요 이때는. 그러네요 진짜. 뭐 79년도 되면서 2월, 3월, 4월, 6월 이렇게 이제 뭐 토마스 아브라카, 뭐 알베르토 크루즈, 뭐 알만도 보니키트, 호리바다 미치히로 이 선수들은 전부 그 한국에 몇 차례씩 왔던 네. 또 백인철 선수와도 다 거의 했었던 이제 그런 선수들인데 다 초반에 3라운드 이내에 이제 KO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79년 8월 22일에 동양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됩니다. 이때 유재두 선수가 21차 방어를 마치고 타이틀을 이제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면서 그 자기의 후계자를 정하는 타이틀 매치는 그 본인이 프로모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두 프로모션을 설립하고 첫 번째로 벌어진 경기가 이제 이 경기였어요. 그러면서 본인과 4번이나 그 글러브를 섞었던 그 캐시어스 나이토와 이제 박종팔 선수가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이 나이토는 일전에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해서 그 한국으로 박종팔 선수가 결정전을 하러 왔는데 박종팔 선수는 강흥원 선수에게 이 당시만 해도 KO한 적이 있었고 KO패를 당한 적이 있었고 나이토는 워낙 그 베테랑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 5대5 정도 그 상당히 그 박빙의 그런 승부가 예상되던. 근데 은퇴를 그런 한번 시점이래요. 했었고 약간 퇴물 느낌 나는 선수였는데도 5대5 정도였나요? 퇴물 느낌은 아니었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또 그 KO승을 거두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쌓아온 경력이 뒷받침이 됐고 혼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유재두 선수랑 여러 차례 글러브를 섞었고 다른 한국 선수들을 꺾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좀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기억나시죠? 이 경기를 뭐 제가 생방송으로 본 기억은 없고 후에 제가 시합을 나중에 이제 보긴 했는데 좀 흑백 TV죠 이때는 흑백 TV고 맞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저도 나중에 봤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 정말 만만한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습니다. 뭐 일본의 명챔프 와지마고이치랑도 시합을 했었던 선수고 우리 그 유재두 챔피언과도 4차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차례는 판정으로 맞아요. 예, 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한국에서 시합을 했었고 왼손잡이고 이분이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진 않았는데 물론 나중에 시합을 본 거기 때문에 이긴 결과는 알았지만 이기고 나서도 본인도 박종팔 챔프 본인도 상당히 기뻐하셨고 중계하시는 분들도 뭐 동양 챔피언이 한국의 최중량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기뻐했고 뭐 당시 체육관 직관하셨던 분들도 매우 기뻐하셨던 걸로 그러고 워낙에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더 그 쓰러지는 소리가 또 크게 나면서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방이었죠. 네. 레프트 한 방이었는데 머리가 나이토가 다운되면서 매트에 찌는 소리가 쿵 소리가 맞아요. 그 소리가 그 방송 화면으로도 꿍 하고 느껴질 정도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소리가 났었는데 아주 멋진 KO승이었죠. 이사님은 어땠습니까? 저도 분명히 봤는데 기억은 안 났지만은 나중에 이제 황 대표님이 올려주신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시합 내용보다는 그 MBC 권투에서 일요일날 오후에 해줬던 그때 그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박종팔 선수의 이제 박종팔 시대를 알리는 그런 첫 시합이 바로 이 시합부터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동양권으로 봤을 때도 신구 세대 교체가 아주 그 정말 그 적절하게 이루어진 그런 매치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캐시어스 나이토를 어쨌든 단 한 방으로 KO시키고 이제 박종팔 선수가 한국 챔피언을 넘어서 동양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동양 타이틀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복싱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위치에 있었고, 또한 동양 챔피언이 되면 그 받는 개런티 자체가 일단 이때부터가 어느 정도였죠? 개런티가? 그 아무래도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체급마다 챔피언마다 좀 달랐다고 해요. 전부 달랐다고 해서 적게는 뭐 경량급 경우에는 한 몇십만 원, 뭐 6, 70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이제 받던 그런 때였는데, 80년대 초반에 100만 원 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잖아요. 근데 어떤 정도였죠? 그때 100만 원이면?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반에 제가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초등학생 때. 제가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2,500, 3천 30평대 아파트가. 그래 100분의 1이네요 지금에. 예, 예.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때-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40분의 1.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또 이 뭐다 틀리니까. 실물 경기는 또 다른데, 제가 좀 빵이 100원 정도 했으니까요. 100원. 길에서 먹는 핫도그 호떡이 50원이었고 그건 확실히 제가 기억납니다. 담배값은 혹시? 담배는 제가 안 펴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몇 번 사봤는데 담배 뭐 300원, 200원 막 이랬던 것 같고. 80년에? 예, 그런 기억이 나고. 80년에. 80년대 나중에 이제 80년대 중반 무슨 88 라이트 뭐 이런 게 600원? 담배는 안 폈습니다. 예. 예. 짜장면 값은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0원, 80년에. 500원 정도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았죠, 권투가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1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100만 원은 그냥 뭐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이때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전세값도 거의 아마 외진 곳에는 100만 원이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도의 돈을 어쨌든 동양 챔피언이 되면 받던 시절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박종팔 선수는 최중량급이었고 또 인기가 많아서 시합만 하면 관중은 꽉 찼어요. 저도 몇 차례 이제 그 박종팔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박종팔 선수의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체육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언더카드에도 볼만한 경기들이 참 수두룩했기 때문에 항상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 가면 쭉 표 줄을 사려고요? 서서. 맞아요. 표 사려고 줄 서 있고, 줄 서 있으면 아줌마랑 아저씨들이 옵니다. 그래서 안표상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안표라기보다는 티켓으로 선수들이 이제 그걸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되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분들한테 표를 사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게 선수한테 표값이 가는 거야.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 저도 정확히 기억이 대충 안 나요. 안 나는. 정확히 영화 안 편에 나는데 뭐 1,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한 3,000원, 5,0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고, 비싼 경기는 거의 10,0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80년대 초반이죠. 82년, 3년 고맘때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몇천 원은 있어야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도 항상 줄을 뭐 가득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종팔 시대 챔피언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 77년 11월에 데뷔를 했는데 79년 8월에 벌써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그런 그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5연속 KO 그 동양 타이틀 방어,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행진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1차 방어전은 일본의 에사시 가스오에게 3회 KO승, 그리고 2차 방어전은 그 일본의 시바다 겐지에게 5회 KO승. 이때 시바다 겐지는 세계 타이틀에도 도전했던 선수였죠.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서 그 누구였죠? 에디 가조였나요? 가조에게 15라운드까지 이제 버텼던 그런 또 관록이 있던 선수였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저도 이 경기를 뭐 그 당시에도 보고 추후에도 봤지만 그 실력 차이가 동양권이랑은 정말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박종발 선수였어요. 그렇게 쭉 이제 80년, 81년까지 그 계속 연속 KO 방어전 행진을 벌이게 되죠. 벌이면서 쭉 오면서 81년
6월달에 시바다 겐지를 다시 만나서 5회 KO승을 시키면서 9차 방어를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상호 선수와 라이벌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경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81년 근데 이 시합을 8월이었는데 과연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상호 선수가 그 80년에 들어오면서 그 연속 KO승을 계속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만덕 선수를 일단 KO시켜요. 전 동양 챔피언이었던. 그리고 김주식 선수를 KO시키면서 한국 챔피언이 되고, 그다음에 유병래 선수와 또 2차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병래 선수와 1차전에서 또 KO승을 거두면서 80년도에만 4연속 KO승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 이제 원정을 갔는데 시바다 겐지와 무승부를 합니다. 아, 그 후에 유병래 선수와 2차전을 갔는데 그때도 무승부였죠.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유병래 선수의 2차전으로 이상호 선수가 좀 떠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그 박종팔 그 동해 챔피언과의 뭐 라이벌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걸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물론 박종팔 선수의 실력과 레벨이 뛰어나다는 건 많은 전문가나 네. 복싱 팬이 인정을 하지만 라이벌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 경기가 벌어지기 전까지 중량급의 라이벌전이 그 78년 7월 달에 유재두 선수와 주호 선수, 그 라이벌전 이후에는 중량급 라이벌전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종팔 선수와 이상호 선수가 붙는다고 하니까, 물론 이때의 그 느낌이 박종팔, 나경민 이 급은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런 급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그래도 버금가는 한국에서 최중량급의 독사 이상호가 이제 박종팔이랑 맷집이요. 하네.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관심이 좀 많았던 경기라서 그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그 굉장히 호황기였죠. 81년 7월 19일에 김한진 선수가 챔피언이 됐고, 또 7월 29일 날 김초로 선수가 윌리 젠슨을 KO시키고 또 딱 그 시기는. 방어에 성공하던 때였기 때문에 복싱 주간이었어요 이때 거의. 그런데 이상호 선수가 참 그 정말 그 열의는 좋았지만 그 실력의 차를 극복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시합을 제가 분명히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고요. 뭐 이 시합이 있고 4개월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상호 선수가 백인철 챔프하고 동양 타이틀 주니어 미드급 한 체급 내려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합은 제가 아주 이렇게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계속 무너져 가다가 네. 이게 무너짐의 끝은 어딘가 그거를 조바조바하게 보다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상호 선수가 결국에 박종팔 선수가 좀 더 그 임팩트가 더 강했다고 봐야죠. 이상호 선수의 맷집보다는. 근데 백인철전에서 같은 경우는 이상호 선수의 맷집이 이제 빛을 발했지만은 이 시합에서는 그 맷집을 박종팔의 그 강함이 조금 더 빛을 발해서 그 12라운드 전에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건 있는데, 이게 턱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부러 내밀었던 그런 기억은 나는데, 여러 번 내미시네. 예, 계속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저 선수는 맷집이 얼마나 좋길래 저런가 그랬는데 그런 거는 기억나고요. 그렇게 내밀 때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전에도 어느 정도 박종팔 선수가 이길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성열 이사님 기억도 이게 왜 라이벌전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팽팽했던 라이벌이라기보다 네. 그래도 관심 가던 그래도 라이벌 관심을 집중시켰던 맞습니다. MBC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호 선수가 너무 그 전성기가 반짝하고 이제 시들어진 거죠. 유병래 선수 1차전 KO 시킬 때만 해도 정말 급부상하면서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2차전에서 무승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틀 방어전에서는 판정승을 거두거든요. 그 2차전도 사실상은 미세하게 진 시합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시합이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누가 확실하게 유리했다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전에 구본정님 말씀대로 4개월 후에 이제 백인철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커리어를 마감을 하죠.
정말 아, 국내에서 거기서 인테리어 하나요? 은퇴합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시합. 가장 국내에서 임팩트 있던 그 두 명에게 연달아 이제 패배하면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데 불운한 거죠. 뭐 이 선수들과 한 시대 그 살았다는 것이, 하지만 또 같이 글러브를 그렇게 섞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 그렇기 않을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상호 선수를 기억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상호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한 달 뒤죠. 9월 9일에 마나 프렌차이라는 태국 선수를 맞아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마나 프렌차이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태국의 그 와지마고이치로 불리웠던 그 마나 프렌차이, 이 선수도 맷집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KO 못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매 장사 없듯이 뭐 11라운드에 그 답답했던 거가 좀 풀렸던 그 비록 후반이지만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마나 프렌차이가 정말 맷집 왕이었어요. 일본에 가서도 뭐 KO 된 적이 없고, 박종팔 선수에게 절대 KO 되지 않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보면 뭐 시합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거 KO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게 그렇죠. 들더라고요. 느낌이. 하도 맷집이 좋아서. 그런데다가 박종팔 선수가 초반에 이게 다치는 데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리면서 하는데, 이때 또 연속 KO승을 거두고 있을 때니까 쉽사리 또 중지도 못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KO로 이길 거니까. 예. KO를 이겨야 될 만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이때 그 WBC 총회가 81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는데, 총회가 끝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시합을 급하게 잡은 겁니다. 잡아서 박종팔 선수가 이때 WBA 세계 랭킹 1위였고 네. WBC에서는 10위에 랭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종팔 선수를 그 호세 슐레이만 회장 앞에서 이제 선을 보이기 위해서, 쇼케이스. 그렇죠. 세계 그 무대로 나가기 위해. 집행위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시합을 한 겁니다. 부담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받쳐가지고 막 피까지 흘리면서, 그래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데 프렌차이가 쓰러지진 않고 한 번 다운은 뺐었어요. 아니, 3라운드가 4라운드에. 근데 굉장히 강한 주먹을 여러 차례 집중을 시켰는데도 정말 이 선수도 얼굴로 카바를 하는, 그렇게 대놓고 맞으면서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호 선수보다 더 맷집이 좀 윗길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예,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초반에 한번 그 피 흘리고 다운은 뺏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쓰러뜨리질 못하다가 10라운드에는 거의 이제 실신 전까지 그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코너로 돌아가서 11라운드 공이 울렸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운트 아웃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19연속 KO승이 이제 완성되고, 호세 슐레이만 회장이 이 선수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평을 남겼어요. 남기고 그 랭킹도 이제 조정을 하겠다, WBC에서도. 그런 이제 좋은 그 호평을 한 상태에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오벨 메이아스와의 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 후인 이제 11월 8일에 베네수엘라에서 그 오벨 메이아스와 그 WBA, WBC 그 미들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마빈 헤글러에게 명실상부한 도전자 결정전을 양 기구에서 다 승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WBC에서도 박종팔 자격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 이 경기는 할 말이 참 많죠. 네. 이 시합은 뭐 시합 있기 뭐 일주일, 2주일 그 전부터 워낙 광고를 많이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세계 타이틀 매치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시합이고 워낙에 좋아했던 복서기 때문에, 오벨 메이아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뭐 솔직히 이때는 잘 몰랐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워낙에 신체 조건도 좋고 기본이 탄탄한 선수였더라고요. 30연승을 하다가 헤글러에게 뭐 지긴 했지만, 아마 헤글러가 없었으면 충분히 이 당시에 WBA나 WBC 세계 챔피언을 진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당시에 뭐 생방으로 저희가 보고 확실히 기억나는데, 초반에 이제 우리 박종팔 선수가 먼저 선제 다운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일방적으로 진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합을 보니까 상당히 선전했던 시합이고,
만약에 국내에서 했더라면은 좀 백중세까지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KO로 지긴 했지만 결과만 놓고 뭐 KO로 졌다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좀 선전했던 시합이고, 그리고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봤을 때는 참 좋은 시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좀 싱겁게 끝난 느낌이 드는지 해설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 선수가 이긴다고 봤기 때문에 이긴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져서 아마 실망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닌데 네. 그 도전자 결정전인데 위성 중계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또?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이게 것 같아서.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억도 기대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종팔 선수면은 지금 거의 해글러 선수와의 이제 시합이 근접한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대를 엄청 많이 한 2주 전부터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합 내용은 싱거웠었죠. 이때 지금 저도 고본정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이거 생중계로 볼 때는 참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다시 보면 볼수록 잘 싸웠구나. 어쩔 수 없는 벽 때문에 무너지긴 했지만 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가 한 단계 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고지대도 고지대지만 그 리치 차이가 동양 선수들 리치가 길었을 때 던지도 잽하고 이 본토 선수들의 잽하고는 완전히 그 레벨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잽을 도저히 파고들질 못하더라고요. 거리를 못 좁히더라고요, 박종팔 선수가. 시합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같은 체급인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맞아요. 체격 정도니. 자체가 과연 같은 체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도 엄청 길어 보이고 그쪽에서 그 저울을 혹시 장난친 거 아닌가 뭐 또 나중에는 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체격 차이가 많이 나 보였어요. 아마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보면 왜 아까 김한진 선수가 플로레스 KO 시키고 또 김철우 선수가 KO승 방어하고 이상호 선수, 박종발 선수 라이벌전 할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8월 30일 날 김태식 선수가 아델라에게 KO 패하고 또 배석철 선수가 바야스에게 아르헨티나 가서 참 많이 맞고 이제 KO 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박종팔 선수 오벨메이어스 경기가 벌어졌는데 또 이제 이런 아쉬운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막 여름에 올라가다가 가을에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복싱 팬들의 기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허망했었죠 이때 시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때 마윈 해글러와 그 한국 선수가 박종팔 선수가 이기든 지든 한번 했다면 복싱 역사에 아마 좀 남았을 텐데 뭐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도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벨메이어스가 해글러가 아니었다면 뭐 그 전에 비토 안투페르모나 뭐 앨런 민터나 이런 다른 챔피언들의 시대였다면 충분히 세계 챔피언의 미들급 챔피언이 오를 만한 그런 선수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성열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오벨메이어스 여기서는 지금 오벨메이어스가 뭐 물론 그 정도 실력도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은 선수였지만은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 박종팔 선수가 세계 타이틀 요때 도전을 안 한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슈퍼미들급이 신설이 되면서 또 그 더 이상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로서는 이 경기를 건너뛴 게 훨씬 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네요. 여기서 만일 이 경기를 이기고 마빈 해글러에게 도전을 해서 이기면 좋았겠지만 생각하기 싫은 또 처참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링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좀 실력 차가 현격하게 나가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거의 끝나거나 아니면은 쭉 이어졌다 하더라도 많이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은 그렇게까지 재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맥이 한 차례 끊겼지만 그래도 오벨메이아스에게 지면서 기량은 좀 네. 더 점프업되고 또 느낌 봐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슈퍼미들급이 생기고 이 스포츠라는 게 뭐 언젠가는 뭐 연승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선수들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한 번씩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로 꺾이든 아니면 그 시합 내용으로 꺾이든 꺾일 때가 있는데 그 딱 적절한 선수의 적절한 그 스타일에 적절한 그 실력자에게 꺾였기 때문에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해글러라든가 그 제임스 톤이라든가 이런 선수한테 꺾였다 그러면은 소생 불능상 그런 선수들이 또 꽤 나왔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의 그 박종팔 그 잠재력 있던 박종팔 선수에게는 딱 적절했던 그 본인이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그 최적의 선수와 최적의 장소에서 붙었던 게 이 오벤메이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성렬 이사님의 가설이 일면 수긍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좀 많이 아팠지만 그 복싱 팬들도 실망스러웠지만 뭐 좋은 약이 됐던 경기였고요. 야 이게 벌써 41년 전이네요. 네. 이 41년 전의 경기를 41년 전의 경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저희 나이가 다들 나오겠네요. 아마 지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복싱 팬분들도 저희보다 좀 위연배 또 비슷한 연배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종팔 선수에 대한 그 소회는 그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엔시 오벨메이아스와의 1차전 경기까지를 되돌아보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 그 이후에 그 다시 이제 재기한 박종팔 선수의 그 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엔딩은 오랜만에 자리해 주신 구본정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종팔 챔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